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와 문법, 출판사가 창비, 거기에서 국어의 순환과 발전이라는 소단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의 순환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맡은 김정규입니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분이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연의 주제. 자, 이 주제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께 자, 강연을 듣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겠죠? 그래서 진행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의응답으로 하겠다.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봅시다. 언어와 민족, 언어와 국가라는 챕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의 순환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어와 민족, 언어와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강욱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 각국에 각기 다른 언어가 있으니 우리나라 언어는 우리나라의 국어라. 국어와 국민으로 관계됨이 매우 크니 만약 국어가 일정치 못하면 국민의 단합심이 결핍하고 국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국민의 자율성을 손실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입니다. 국어가 국민으로 관계됨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즉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공통성이 곧 같은 혈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언어는 공통적인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언어와 민족, 언어와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 어렵지 않죠? 그죠? 밀접한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는 민족 또는 국가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최강욱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언어는 민족 또는 국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파란색으로 자꾸 칠하니까 이게 잘 안 지워져. 검은색으로 칠할게요. 자, 언어는 민족 또는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자, 또한 같은 민족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같은 언어가 민족의 통합을 했는데 결정적인 기관되면 소시엘의 말은 언어와 민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같은 민족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언어가 민족의 통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소시르도 뭐라고 했냐면 언어는 그 말은 언어와 민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례도 많지 않은가요? 남아메리카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이 에스파뇰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반면 한 민족인 아일랜드인들 중에 일부는 아일랜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일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언어가 민족 또는 국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남아메리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민족이 에스파뇰을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거. 반면에 한 민족인 아일랜드인들은요. 자, 아일랜드어를 모국어로 쓰기도 하지만 일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기도 한다는 거야. 예외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여러 민족이 한 언어를 쓸 수도 있고 한 민족이 여러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제대로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남아메리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어와 민족 또는 언어와 국가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쟤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도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언어와 민족 또는 언어와 국가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는 거예요. 국어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반이 되었고 첫 번째 뭐냐면 공동체 의식.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만들어냈다. 또한 국어는 국가의 통합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뭐야? 국가의 통합이다라는 거야. 자, 외세 침입이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구심점이 되고, 자, 지금 보면은 외세의 침입이나 지배, 즉 이때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거. 오늘날에도 민족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민족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국어의 순환과 발전의 역사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안 지워져요. 자, 그럼 국어의 순환과 발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어는 우리 민족 및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그 맥을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 및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그 맥을 함께해왔다. 국가와 민족이 융성할 때는 국어도 함께 발전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이 융성할 때는 국어도 함께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민족 문화를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 자, 반면에 외세에 의해 우리가 순환을 당할 때에는 국어도 함께 위축이 돼서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는 거야. 이때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일제가 1937년에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한국식민화라고 쟤네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니들도 이제 일본인이야라고 개수작을 떤 그 사건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때 일제가 뭘 했냐면 조선어를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조선어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착세개명시켰고 이제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어떤 노력이면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선생들이 우리 언어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조선어 사전을 편찬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또 지우고 갈게요. 왜 이렇게 잘 안 지워지지? 자, 신라의 통일은 국어 통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 통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통일됐다라는 거하고 언어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비로소 통일된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탄 학생이 또 이 질문을 하죠. 고려말에는 원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면 언어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말은 몽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이렇게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언어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몽골어나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몽골어를 쓰거나 중국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어의 명맥을 유지하되 그러니까 단어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외래어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원나라의 지배 이전에는 문자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왜? 한자니까. 우리 일찍 한자를 들여와 한문으로 각종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자를 들여와 이제 한문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나 한자음을 썼다고 해서 우리말의 순수성이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말의 순수성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거의 유리했던 문자를 활용해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 작품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냥 수단, 우리가 어떤 수단? 기록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자,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몽골어에서 기원한 어휘가 우리말에 유입되긴 했지만 자, 지금 보면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자, 몽골어에서 기원한 어휘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렇다고 국어의 순수성을 훼손했냐? 아니요. 순수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냥 외래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자, 위로 또 올릴게요. 자,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조선 전기 한글 창제는 국어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한글 훈민정음 창제라는 것이 1443년에 그 창제를 하셨고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라고, 그렇죠? 조선 전기니까 15세기 중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중국어의 글자에 한자를 빌려 한문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한글 창제 이전에는 뭐예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차자표기였지, 그치? 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우리말을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우리말을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훈민정음의 창제로 많은 문학작품이 우리말로 기록이 될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도 한글을 배워 일상기록 남기거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위대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학생이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나 봐요. 뭐가 궁금한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글자가 생겨서 우리말이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한글 창제 우리말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이렇게 해서 추가 질문을 하네요. 어떤 영향을 끼쳤죠? 자,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이 널리 쓰이면서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 또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된 한글 소설은 국어를 통했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통된 바로 이 한글 소설. 한글 소설도 굉장히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통일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 각지에서 쓰는 말은 달랐지만 즉 방언이 있었지 지역 방언들이 있었는데 소설은 되게 중앙어로 쓰였으므로 중앙어라고 이어는 우리가 현대로 생각하면 표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방의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중앙어를 접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는 결국 전국적으로 소통 가능한 표준어가 성립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죠? 바로 표준어가 성립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거. 이랬죠? 자, 올려서 또 가봅시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말의 발전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부터는 순화 역사를 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부터는 바로 순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1910년에 조선을 강제 합병한 일제는 뭐야? 경술국치, 그치? 1938년에 일어서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타격했다. 제가 얘기했죠. 1937년부터 했다는 것이. 자, 그리하여 조선어를 폐지하고 조선어를 학교교에서 배제하고 조선어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조선어를 그래서 금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어를 폐지시켰어요. 일본도 알았던 거지. 왜? 그 민족의 얼이라는 건 정신을 이야기하죠. 그 민족의 얼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있다. 그 언어를 파괴해버리면 그들의 민족성도 사라질 것이다. 이랬죠. 또한 1940년에 일어서는 민족 신문을 폐간시키고, 자, 1940년에는 조선화 대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조선 학회원들을 구속하여 사전 관행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탄압을 했었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정말 잘 안 지어지네. 자, 일제 탄압에서 벗어난 이후에 국어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이나 창작 등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지역의 방언이 뒤섞이기도 했고
방송과 통신의 발달로 표준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산으로 피라나 같이, 그치? 그래서 여러 지역의 방언이 뒤섞일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송과 통신의 발달로 표준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다 표준어로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외래어 문화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래 문화가 급격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게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자꾸 외래어를 그대로 쓰려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왜? 국어의 훼손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방 이후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은 없나요? 이렇게 되죠. 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표준어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매우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어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다. 또한 맞춤법을 비롯한 각종 어문 규정을 하는 맞춤 어문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한 것과 체계적으로 보급하려고 했고 국어 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살려 쓰고자 한 것도 국어 역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어를 지키기 위한 선인들의 노력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